이여령 교수의 마지막 책이라고 볼 수 있는 눈물 한 방울, 이여령의 마지막 노트, 2019-2022에 아주 최근에 나온 책이죠. 이여령이 이 혼잣말처럼 하는 이 구술 작업이 너무 진솔하게 마음에 직접 와닿았어요. 그리고 이 책이 그 한편으로는 문자 텍스트로, 그러니까 책으로 이렇게 문자로 쓰여서 글로 귀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뇌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 책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만시지탄, 때가 너무 늦어서 안타깝다라는 구절이 떠올랐어요. 죽음 앞에 이어령이 왜 내가 이 책을 문자 텍스트로 귀결되지 말았어야 된다고 그랬냐면, 죽음 앞에 있었던 이어령이 직접 말로 할 상대가 있어서 이 글로 쓰인 말보다, 이 글로 쓰인 말이죠. 이 글로 쓰인 말이죠. 이거 책으로 났으니까. 그걸 갖다 그냥 마지막 순간까지 말로 영혼의 교류를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안타까움이 먼저 어떤 생각보다 앞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꼭 글로 안 쓰고 말로만 됐어도, 책으로 안 나왔어도, 심하게 말하면, 그랬으면 좋았겠다. 이어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없어서 그런지, 그가 마지막 생애 막바지에 이러한 영혼의 대화를 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그러나 먼저 간 딸과의 영적인 대화를 기억하면서 영의 차원에서 열등하다고 여러 차례 고백을 했고, 또 서툰 손글씨로 쓰인 결과물인 이 텍스가 말로 먼저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 글로 꾸며진 결과물이 아니다 라고 짐작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직 이 작은 책을 읽었을 때, 아직 읽지도 않았을 때예요. 당연히 그냥 가장 궁금한 게 마지막 부분이겠죠. 그래서 80화번부터 아래 인용한 110번까지 2021년, 22년 분만 먼저 훑어봤어요. 앞에 쭉 보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게 독후감의 앞부분을 먼저 서둘러 쓰고 있어요. 이 생각을 안 보고성도 먼저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110번을 볼게요. 누구에게나 마지막 남은 말. 사랑이라든가, 무슨 별 이름이든가, 혹은 고향 이름이든가, 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말은 무엇인가? 시인들이 만들어낸 말은 아닐 것이다. 이 지상에는 없는 말, 흙으로 된 말이 아니라 어느 맑은 영혼이 새벽 잡초에 떨어진 그런 말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말이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내 몸이 바로 흙으로 빚어졌기에 나는 그 말을 모른다. 죽음이 죽는 순간 알게 될 것이다. 음. 앞에서도 수업 암시하였듯이 어,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처럼 지금 이 책이요. 그가 지금까지 쓴 수많은 책에 이 책 하나를 덧붙이는 것보다 그렇게 받아들여질까 봐 걱정되는 거죠. 차라리 결국 책으로 내지 않게 되었더라도 이어령이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고백을 마음 편히 내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영혼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라는 심정, 그런 심정이 먼저 치밀러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도 생각은 정반대의 방향으로도 흘러갔어요. 이여령의 2021년, 22년 논문 텍스트를 읽으면서 오랜 기간 그의 글을 따라오면서 그의 본심을 파악하기 위해 레토릭, 문학적 수사라고 말해도 좋겠죠. 근데 이여령의 그 파도처럼 거품을 일으키며 굽이치는 말의 글의 흐름을 표현하는 데는 뭔가 부족하기에 레토릭이라고 정의를 따로 했던 거예요. 때로는 거의 장애물처럼 여겨지는 레토릭을 헤쳐나가려고, 뭘 말하는 거지? 그래갖고 헤쳐나가려고 이렇게 또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게 이여령의 매력이기도 했죠. 한편으로는, 그의 사상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려는 노력을 위한 총체적 접근을 어렵게 하는 약점이기도 했어요. 파악이 안 되니까 제대로 잘. 만약 이여령이 어느 시점에서부터 지금 이전의 책들을 이 마지막 책의 수사학 방식에 따라, 그러니까 요컨대 될 수 있는 한 문학적 수사를 배제하고 자신의 속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오래전에 이여령과 논쟁을 해왔던 김수영 하고 필자의 기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 그 김수영도 비슷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도
이혜령이 어느 시점에서부터 독자의 마음에 직접 다가서는 이런 문체의 글을 그랬더라면 그의 천재성, 그리고 한국인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그의 해안이 그의 개인적인 인기도를 훨씬 넘어서는, 물론 개인적인 인기도 대단하지만 큰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역사의 가정법을 쓰게 만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처음부터 이제 읽었던 거죠. 읽다가 필자의 이런 마음에 부합하는 수식어에 관한 이어령의 글을 찾아 읽을 수 있었어요. 앞부분에서. 수식어를 쓴다는 것은 덜 절박하다는 것이다. 호랑이를 그리려면 호랑이는 안전한 쇠창살 넘어 있어야 한다. 관찰하고 느끼고 묘사할 수 있으려면 그것들은 초점 거리를 두고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어야 한다. 아직 내 죽음은 차가운 내 상살 너머에 있다. 나를 노려보지만 송곳니를 내보이고 짖으려 하지만 저만큼의 거리가 있다. 내가 그 우리를 들어가거나 창살이 부러지면 호랑이는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 죽음의 조련사는 없다. 죽음은 길들일 수 없는 야수. 수식어들이 하나 둘 사라지고 하나의 명사, 하나의 동사만 남는다. 죽음, 그리고 죽다. 김수영이 느꼈던 거는 아마도 이어령의 미완결된 미래를 보는,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었다면, 필자가 느끼는 안타까움은 이어령의 완결된 과거를 보는 안타까움이겠죠. 이런 중첩된 안타까움이 이 책을 거의 읽지도 않은 상태인 지금 독후만 쓰게 했던 거죠. 위와 같은 글쓰기의 충동은 아마도 이런 영혼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친구에게서 이 책을 받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책의 뒷부분에서부터 이 부분을 공감하며 같이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도 이 책의 독후감이 결국은 뒷부분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결국은 읽어보니까 이어령의 글의 다시 읽기를 위한 아주 중요한 틀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는 이어령 글의 독서 경험에서 반복의 지루함을 극복하게 할 도구를 제공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시간에 덫에 걸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데자뷰, 언젠가 본 것 같은 그런 현상 속에서, 그죠? 사막에서 혹은 깊은 숲속에서 헤매는 사람처럼 수천 번을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중입니다. 반복의 지루함을 아시지요? 하나님, 시시포스의 형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응징의 법은 바로 반복이었습니다. 이 지겨운 반복의 덫에서, 시간의 덫에서 지금 나는 1000만 번이나 수억 번년을 반복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어령이 말하듯이 이러한 반복의 지루함이라는 것은 이어령의 탓이라기보다는 인간 운명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죠. 그죠? 할렐루야 변비. 배설에 비하면 먹는 것처럼 쉬운 것이 없다. 음식마다 무지개색만큼 현란한 미각소가 맛의 교향곡을 만들어낸다. 먹는다는 것은 폐기물, 쓰레기, 배설의 극한의 대립점. 배설은 천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기피해야 할 혐오. 그런데 지금 나는 그 배설의 순간을 고도를 기다리고 있다. 고도를 기다리는 거죠. 백개소에. 장화를 들여다보듯이 나는 나의 내장을 꿰뚫어 본다. 변비 끝에 대변이 나오면 정말 나는 경건한 기도, 기쁨의 찬미가를 부르듯 할렐루야라고 한성을 지른다. 하나님은 청결한 식탁에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변비하는 변소와 같은 더럽고 천한 데 임하신다. 거기에는 성스러운 더러움이 있다. 진짜 삶의 덩어리가 있다. 황금과 똥이 같은 빛 덩어리라는 것을 부정하지 말라. 음식의 섭취, 그죠? 그리고 배설의 이분법이 통쾌하게 포괄되고 있어요. 맛있는 음식의 섭취를 숭배하는 근대 문명의 습관 뒤에 숨겨진 할렐루야 변비라고 찬양하는 배설의 중요성, 그 성스러운 더러움이 정말로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대의 이분법을 가진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탈근대의 길을 설득력 있게 열어가는 이어령의 글이죠. 그게 이어령의 글의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드디어 몸을 얻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하여 이 부분에서 보들레르가 악의 꽃에서 파리라는 근대 도시의 악취를 노래하며 성취하였던 시의 경지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마지막 같은 15번에 그러니까 이 다음과 같은 15번의 앞부분이죠. 마지막 연에서 이어령은 근대 사회의 기반이 되는 산문 세계의 틀을 벗어나야만 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탈근대적인 세계관을 진정으로 개진할 수 있게 됐다는 점. 산문을 벗어나야 된다는 걸 말했다고 말해요. 앞부분에서 지금까지 나는 그 바탕을 보지 않고 하늘의 달을 보고 종이 위에 글씨를 읽었다. 이건 산문 세계에서 그렇다는 거죠. 책과 하늘이 정반대라는 것도 몰랐고 문자와 별이 거꾸로 적혀 있다는 것도 몰랐다. 지금까지 나는 의미만을 찾아다녔다. 아무 의미 없는 의미의 바탕을 보지 못했다. 겨우겨우 죽음을 앞에 두고서야 의미 없는 생명의 바탕을 보게 된다. 달과 별들이 사라지는 것과 문자와 그림들이 소멸하는 것을 이제야 본다. 의미의 거미줄에서 벗어난다. 기존의 근대적인 세계관의 의미의 거미줄에서 벗어나는 작업이죠. 그런 거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는데 국어 시험 치듯 다 풀 수 있었는데 라고 회고하듯이 그 기존의 근대적인 세계관에서 볼 때 아무 의미도 없는 의미의 바탕을 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탈근대적인 세계관의 진정한 도래를 노래할 수 있게 하는 시의 세계를 열어주게 했던 거예요. 이러한 극적인 전환이 있는데 그게 94번과 95번에서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94번을 먼저 보면 많이 아프다. 아프다는 것은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신호다. 이 신호가 멈추고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것이 우리가 그처럼 두려워하는 죽음인 게다. 고통이 고마운 까닭이다. 고통이 생명의 일부라는 상식을 거꾸로 알고 있었던 게다. 고통이 죽음이라고 말이다. 아니다. 아픔은 생명의 편이다. 가장 강력한 생의 시그널. 아직 햇볕을 보고 약간의 바람을 느끼고 그게 풀이거나 나무이거나 먼 데서 풍기는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아픔을 통해서이다. 생명이 외로운 것이듯 아픔은 더욱 외로운 것. 고통의 바다, 무인도에서 생명의 바다를 본다. 그리고 끝없이 되풀이하는 파도의 거품들, 그 많은 죽음을 본다. 이 시에서는 아직도 삶과 죽음의 이분법이 아직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어요. 많이 아프긴 하지만 아프다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는 신호다. 라는 그런 입장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그 많은 죽음을 본다라고 선언하듯이 바득바득 다가오면서 죽음이 몸으로 고통으로 알려주는 임박한 미래를 뚜렷하게 인식하고는 있는데 그렇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그러겠죠. 우리가 그처럼 두려워하는 죽음을 뭐 언어의 힘으로 막아보려고 아니면 그 도래를 지연해보려고 아니면 적어도 그 도래의 임박함을 잠시나마 잊어보려고 노력하고 이건 뭐 우리도 다 뭐 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눈 밝은 이어령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이게 그의 매력이고 이게 그의 정직함인 것 같아요. 95번에서 죽음의 문법. 죽음 앞에 서면 어떤 동사도 움직일 수 없다. 어떤 명사도 제자리를 지킬 수 없다. 형용사와 부사는 갈 곳을 몰라 방황한다. 나와 너의 인칭도 구별되지 않고 단수와 복수도 가늠할 수 없다. 다만 지금까지 그 끝에 보이지 않던 종지부 마침표의 점만이 검은 태양처럼 떠오른다. 두 문자로 시작되던 낱말들을 태양의 흑점이 삼켜버린다. 아무도 내 아픔을 모른다. 혼자 아프다. 죽음을 언어로 말할 수 있을 유일한 길은 시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동사도 움직일 수 없고 어떤 명사도 제재를 지킬 수 없으며 형용사와 부사는 갈 곳 몰라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존의 산문 언어 체계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그 시밖에 없는 거죠. 김생의 어딘가에서 이제는 죽음의 깊이가 있다 라고 언급한 구절이 있는데 제대로 시를 쓰게 하는 게 이제 그 죽음의 깊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바로 이 이어령이 만난 이 죽음의 깊이라고 생각해요. 내 다리가 부어 풍선처럼 부풀었구나. 아니다. 이렇게 무거운 것을 보면 분명 그것은 바위가 된 것이다. 마치 신전에 무너진 어느 신이 살다 간 빈집의 기둥처럼 뛰어다니며 땅개비 잡으러 다니던 어린 시절 그 다리가 이렇게 되어 내 두 눈 감으리라고 생각이나 했겠느냐. 미래의 과거의 일기장. 다리가 무너지는 그날 누가 일기를 적나. 산문 체계의 다리. 일상의 행위를 굳게 지탱해오던 다리가 무너져 버리는 지금. 이계열형의 일기는 더는 과거의 일기장에 머무를 수가 없죠. 그것은 미래의 세대를 위한 시적 상상력의 시작. 마치 신전에 무너진 어느 신이 살다간 빈집의 기둥처럼 무너진 다리를 대체할 신의 세계가 열리는 신호탄일 거라고 보여져요. 이런 반어법은 김수영의 거대한 뿌리의 한 구조를 기억하게 만들어요. 전통은 아무리 더러운 전통이라도 좋다. 나는 광화문 내거리에서 시구문의 진창을 연상하고 인환내 처갓집 옆에 지금은 매립한 개울에서 안악내들이 양잿물 솥에 불을 지피며 빨래하던 시절을 생각하고 이 우울한 시대를 패러다이스처럼 생각한다. 이어령은 자신의 글쓰기를 그래서 낙서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는 시의 경지에 도달한 산문이다. 라고 풀이를 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글을 쓰지 않았더니 난연필이 말라 화초에 물을 주듯 물을 뿌려 글씨를 씹는다. 쓴다와 심다. 어느 것이 정말 정확한 표현인지 이상도 글씨를 쓰는 것을 줄을 맞춰서 모를 씹는 것에 비유한 적이 있었으니까. 낙서의 장소로 가장 이상적인 곳이 뒷간이다. 아무도 탐내지 않는 공간. 그래서 누구도 침범하지 않는 무소의 공간. 그래서 변소 벽에는 항상 낙서가 무성하다. 사적 공간이면서도 막상 어느 개인도 소유할 수 없는 공간. 이 아이러니 속에서 아이러니겠죠? 이 아이러니 속에서 탄생되는 낙서 역시 가장 은밀한 곳이면서도 내가 지금 그 오타를 확인했어요. 탄생되는 낙서 역시 가장 은밀한 것이면서도 공개된 벽보와 같이 노출되어 있다. 내가 낙서를 다시 계속해 나가야 할 이유다. 이해령의 일상어, 즉 산문 언어로 쓰면서도 시적 풍미를 강직하고 있었던 이유, 그게 바로 이 낙서론에 잘 드러나죠. 이해령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버린 88 올림픽의 굴렁쇠 소년처럼 기존의 근대 문화의 틀을 벗어나서 한국인과 한국 문화를 새로운 탈근대 시대로 혼자서라도 이끌려가려는 자세. 굴렁쇠 소년 같죠. 완전히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 않은 탈근대 시대가 그게 이제 이해령의 사적 공간에서는 확실하게 작동을 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 그러한 사적 공간을 글쓰기를 떠내 공적 공간으로 전환하려는 노력. 그것이 지금의 시대적 상황에 너무 잘 어울린다는 점이 이해령 글쓰기의 힘이었어요. 그게 너무나도 잘 어울려서 영향을 많이 줬죠. 그러니까 가장 은밀한 것이면서도 공개된 벽화와 같이 노출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구라도 그러한 능력을 탐내었지만 이해령의 아주 매력적인 생각들은 막상 어떤 개인도 소유할 수 없는 공적 공간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게 이해령을 마지막까지, 정말로 마지막까지 쓰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 책, 눈물 한 방울을 읽으면서 이해령을 위하여 정말로 기뻤던 것은 그러한 노력이 이해령 개인에게도 어느 정도의 뚜렷한 성취를 제공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주 기뻤어요. 암 선고를 받고 난 뒤로 어젯밤에 처음 어머니 영정 앞에서 울었다. 통곡을 했다. 80년 전 어머니 앞에서 울던 그 울음소리다. 태어날 때. 울면 끝이라고 생각했다. 이를 악물고 울음을 참아야 암세포들이 죽음의 입자들이 날 건드리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차돌이 되어야지.
불안, 공포, 그리고 비애 앞에서 아무것도 못 붙어야 되죠. 감각할 수 없는 차들이 되어야지. 그렇게 생각했다. 어제 그런데 울었다. 엄마 나 어떡해. 울고 또 울었다. 엉엉 울었다. 어릴 적에 아이들 간에 규칙이 있었다. 싸움을 하다가 먼저 우는 사람이 패자가 된다는 것. 죽음의 깊이를 당당하게 드러내는 이어령의 위와 같은 글들은 이제 시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어령의 산문 세계가 지금까지 공들여 설명해왔던 한국인의 전통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싸움을 하다가 먼저 오는 사람이 패자가 된다는 것. 그거를 이어령의 시가 지금 당당하게 거부하고 있어요. 기존의 전통과 관습을 굳건히 지탱해왔던 산문의 세계관이 해체되면서 정말로 새로운 세계관이 다시 창조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남자도 여자처럼 울 수 있을 그러한 세계관이야말로 정치적 페미니즘의 과격화로 인하여 발생하여 온 갈등과 대립의 현상을 포괄하게 할 것이니까 그래요. 이어령도 자신이 새로운 글쓰기의 세계를 힘겹게 열어놓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 같아요. 쇼팽의 피아노 콘체르토를 다시 한번 들어야 하는데 다시 듣고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보들레르의 상승, 엘레바스용을 다시 읽어봐야 하는데 이상의 권태 아이들이 뒤보는 장면을 다시 한번 뒤져봐야 하는데 루오의 그림들을 찾아 다시 오전에 사파로 써야 하는데 왜 지금인가? 왜 지금인가? 이제는 소변도 나오지 않는다. 평생 문학 평론가 등 산문과 일상의 세계에서 큰 공헌을 해온 이어령이 이제는 자신이 시인의 기도도 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이러한 극적인 상황 전환의 자의식이야말로 앞에서 이 낙서장을 죽기 전에 찢어 없애야 하는데 그럴 일도 없다라고 고백했던 이어령이 이 손글씨를 출판하기로 마음먹었던 이유일 거예요. 시가 됐으니까. 산문적인 고백이 더 이상 아닌 거죠. 여기에 남은 여백만큼만 살게 하소서. 병마와 싸우다가도 행복한 날에는 건너뛰고 글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기 남긴 글들은 어둡고 좁은 골목길, 저녁 짓는 연기로 메운 빈터이기는 하나 그래도 내 몸 받아줄 빈터인 줄 아오니 여백만큼 살게 하소서. 시인의 기도였으면 좋겠는데 환자의 말에는 모두가 소독 냄새가 납니다. 용서하소서. 한편으로는 이여령의 이 감동적인 작은 책자, 눈물 한 방울을 계속 읽어나가고 싶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계속되는 산문적인 글쓰기로 이여령이 시세계로부터 울려 퍼지는 보기 드문 소박한 감동을 훼손할지 모르겠다. 너무 많은 설명을 해서 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여령의 이 마지막 책이 보여주는 죽음의 깊이를 바탕으로 이여령의 사상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읽기 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독후감을 마치려고 해요.